고민님, 네. 채권 보도자료 나왔네요? 오. 저 이제 그래도 여기에서 일하니까 채권은 조금 알잖아요. 네. 근데 ELB는 뭐죠? 원금 보장이 되는 ELS라는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ELSS 시큐리티 대신에 본드라는 뜻을 넣어가지고 에쿼티 링크드 본드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원리금 보장이 되는 ELS라는 그런 상품입니다. 만기 매칭형 펀드는요? 말 그대로 만기를 완전히 정해놓은 채권을 집어넣어놨다 소린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채권 ETF를 살 때는 만기를 정해놓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만기부를 전략을 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어가지고. 안녕하세요, 벚꿈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채권 투자, 이것만은 꼭 확인하자 심화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금감원에서 만들어준 보도 자료를 그대로 내용을 가지고 왔고요. 이전에 채권 기본편 나간 이후로 심화편이 나와가지고요. 채권에 대한 조금 더 어려운 내용들 이런 것도 이렇게 보도 자료로 나왔습니다. 아마 우리 채널의 구독자분들이 보시기에 괜찮은 내용 같아가지고 이번에도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채권 투자, 이것만은 알고 하자 심화편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요약해보면요. 자, 1번 해외 채권 투자할 때는 환율 변동이 위험이 있다. 2번 ISA, IRP 등으로 절세가 가능하다. 3번 ELB는 증권사가 여력이 없으면 못 받을 수도 있다. 4번 ELB는 기초자산이 올라도 수익률이 0일 수 있다. 5번 만기 매칭형 펀드는 중도 환매 수수료가 높다입니다. 이 딱 봐도요 어렵죠. 네, 5개 다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채권 투자를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어려운 내용들이니까 심화편으로 빼놓은 것 같고요. 우리 채널의 구독자분들은 다양한 채권 투자를 하시니까 이런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번, 해외 채권에 투자할 때는 환율 변동 위험도 반드시 고려하세요. 알 듯 모를 듯 합니다. 해외 채권에 투자하면 당연히 환 변동이 있겠지. 근데 우리가 해외 채권을 사본 적이 없잖아요. 왜 그런지 한 번씩 볼게요. 자, 사례를 먼저 볼게요. 자, E씨라고 하죠. 서울에서는 E씨. 자, E씨는 안정적인 확정이자 수령을 목적으로 연 10% 안팎의 이자가 매월 지급되는 해외 국채에 투자를 하였는데, 자, 여기만 봐도 대충 눈치가 바로 설 수 있죠. 10% 이자를 주는 거 브라질 채권이죠. 브라질 국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딱 봐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가입 당시 판매 직원이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니까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절대 안전하다고 얘기를 했으나 환율의 하락으로 원금 손실이 발생하였다. 자, 이 말은 맞아요. 절대 안전하죠. 나라가 보증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면 이 요거는 해알화입니다. 이게 브라질 통화거든요. 해알화. 그리고 요거는 원화죠. 해알 환율 자체가 하락했기 때문에 원금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하다 했는데 이 왜 깨져요? 망하진 않았죠. 나라가 안 망해서 원금은 그대로, 이자도 그대로 다 주는데 환의 가치가 망가져버린 거죠. 하락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가 손실이 발생을 한 거고, 이렇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모르신 채로 투자를 하셨다면 브라질 채권을 완전히 잘못 투자하고 계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E씨의 해외 채권, 브라질 국채 나오죠. 브라질 국채. 우리 영상의 채권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 느낌을 좀 알 수 있을 겁니다. 채권의 만기는요, 10년짜리고요. 이자율이 액면이 10%입니다. 관련 상품 수수료 및 세금은 미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브라질 채권은요, 여기 수수료는요, 1년당 0.3% 정도까지 됩니다. 요즘에는 할인을 해줄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에 어쨌든 가장 전통적인 수수료 체계고요. 그러니까 10년짜리 하면 투자금의 거의 3%, 좀 할인을 해도 막 1에서 3%만큼을 통째로 수수료로 내게 되죠. 그리고 세금은요, 이게 특이하게도 비과세입니다. 채권 이자는 모두 과세이지만 유일하게 브라질 국채는요, 이게 국가 간의 조세 협약에 의해서 비과세를 해주고 있는 정말 특이한 상품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채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여기 보시면요. 우리 외화 이런 거 좀 헷갈리니까요. 투자 원금 2019년 1월에 나는 2천만 원을 투자했어요. 2천만 원을 그 당시에 환율이 299였던 거예요. 299. 그래서 당시에 그때 환율로 돈을 바꿔가지고 2천만 원을 투자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이 2022년 1월 기준으로 볼 때 이게 1,437만 원이 되어 있는 거죠. 이 투자 원금입니다. 이거는 이자 빼고 원금이에요. 원금. 요거는 원금이 바뀌는 이유는 원금이 그대로 환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2991 때 투자를 했는데 215니까요. 지금 마이너스 한 20% 넘게 30% 정도가 나버린 거죠. 이렇게 원금 자체가 환에 그대로 연동이 되고요. 이자를 받는 거 해볼게요. 이자는 10%씩 준다고 했으니까 3년이 지났기 때문에 3번 받았겠죠. 2천만 원에 3번이면 이게 한 600만 원일 거다. 실제로 그만큼을 받았지만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493만 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도 회알화로 받잖아요. 현지 통화로 받기 때문에 이자도 환에 영향을 받아서 그대로 다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원금과 이자 같이 둘 다 줄어드는 구조인 거죠. 예를 들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샀는데 닭값도 하락하고 이자 금액도 하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자도 600만 원이 아니라 493만 원, 그리고 투자 원금도 줄어있고 요걸 더해 봤더니 토탈로 봤을 때 3년 동안 10%씩 받으면서 투자를 했지만 마이너스 69만 원 손실을 봤다. 이런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이게 뭐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우리가 투자를 하고 나서 3년 동안 이 높은 고금리 시대에 10%짜리 국채를 투자를 했는데도 이렇게 마이너스로 끝나게 됐던 거는 이 10% 이자를 못 줬다가 아니라 다 줬는데 그 원금과 이자 모두 현지 통화인 회알화에 영향을 받으면서 쭉쭉쭉 하락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해외 채권을 브라질 말고 만약에 미국, 또 뭐 멕시코, 요새 러시아는 없을 거고요. 이런 등등 해외에 있는 채권 자체를요. 직접 현지 투자로 투자를 하는 직접 해외 채권 투자를 가끔 하게 될 겁니다. 가끔. 브라질 국채가 사실 가장 많고요. 우리가 펀드나 ETF로 투자할 때는 주로 뭐 미국채 그리고 우리나라 국채 정도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걱정은 사실 거의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직접 투자를 했을 때는 환의 연동을 그대로 타게 된다는 점이 있는 거죠. 자, 회알화라는 게 얼만큼 바뀌어 있는지는 네이버 켜가지고요. 원회알 이렇게 치면 딱 나오거든요. 브라질 채권의 가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투자를 한 입장에서 이미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내려갈수록 마이너스를 의미하고요. 올라갈수록 플러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정말 이 예전 과거에도 끝없이 흐르는 느낌이 있죠. 항상 매번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면 이제는 반등을 하려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지만 어쨌든 환의 하락이 너무 큰 것이 브라질 채권이었습니다. 지금까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268.94 268? 그러면 아까 여기 215보다는 조금 올라왔죠. 268. 그러니까 참 알 수 없어요. 이게 그렇게 떨어질 것 같다가도 지금 215에서 268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보면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은 올라왔으니까 또 상당히 플러스가 되었겠구나. 아니면 뭐 만회가 되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흐름, 이런 거 보고 맞출 수가 없잖아요. 채권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웬만한 주식보다 훨씬 큰 변동성을 이 환이 보여주기 때문에요. 브라질 채권은 채권 투자 중에서 최고 난이도입니다. 그래서 브라질 채권의 상품 구분 자체가 초고위험 투자로 되어 있죠. 초고위험. 정말 쉽게 투자할 수 없는 수준의 아주 높은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주제는요. ISA, IRP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계좌들이죠. 이것을 통해서 채권에 투자를 하게 되면 절세라는 것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요. ISA나 IRP 이런 거를 채권을 이용할 생각을 사실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안 되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런 세제 혜택이 있는 계좌들에서 채권을 하면 혜택이 정말 너무 좋습니다. 궁합이 좋다는 거죠. 한번 볼게요. 채권 투자로 발생한 소득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채권은 주수익원이 뭐예요? 이자잖아요. 이자, 차익 말고 이자입니다. 요거는 그대로 15.4%의 이자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채권의 매매 차익, 싸게 사가지고 싸게 파는 거, 매수와 매도를 해가지고 차이 때문에 이익이 생겼을 때는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요거는 주식이랑 똑같죠. 채권에서 지급하는 이자는 15.4%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 금융투자 소득세가 적용될 경우에는 요거 차익도 이제 주식처럼 이제 양도소득세에 포함이 되게 되겠죠. 그거는 그때 가서 걱정하시고요. 현재 일부 금융회사는 중개형 ISA를 통해서 채권투자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중개형 ISA. 그러니까 ISA에서 채권이 안 됐었습니다. 아무도 안 하니까 개별 직접 채권 투자는 안 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에 쫙쫙쫙쫙 열리고 있죠. 개인들이 작년에 채권을 20조 넘게 샀죠. 그러니까 당연히 바로바로 전산개발을 해준 거죠. 이 채권을 이용할 경우에는요. 채권 투자했을 때 이자 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 복습해볼까요? ISA라는 계좌는요. 수익이 난 거 플러스 손실이 난 거 합쳐가지고 요게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서민열 경우는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해주고 나서 넘어가는 거는 9.9% 과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뭐 세제 혜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일반 계좌에서 250만 원만큼 채권 이자를 받았다면 요거 15.4 내야 되잖아요. 하니까 38만 5천 원 세금 냅니다. 그냥 뭐 저렇게 계산해서 바로 내면 되는 거죠. 근데 이쪽은 자 250만 원 벌었을 때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해주고요. 50만 원에다가 9.9% 과세니까 49,500원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런 큰 혜택이 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볼 때 ISA가 사실 개설해놓고 보면 이게 복잡할 게 전혀 없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사실상 주식계좌, 일반 계좌랑 뭐 다를 바 없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개설이 참 귀찮은 거죠. 제가 ISA 영상은 뭐 여러 개를 정말 많이 찍어냈으니까요. 그거 보시면서 꼭 ISA 중개형으로 여셔가지고 그 안에서 채권하시기 바랍니다. 채권 이자는 사실 완전히 다 정해져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하면서 내가 아낄 수 있는 그 세금의 양도 명확하게 정해질 겁니다. 지금 살짝 귀찮은 일만 해놓으면 앞으로 우리가 돈 버는 거 세금 팍팍 줄일 수 있습니다. 꼭 저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ISA 했으면 그 다음에 IRP겠죠. IRP 또는 DC 이런 퇴직연금 계좌도요. 채권 투자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두는 안 되겠죠. 하지만 많은 곳에서 이런 서비스를 열어주고 있고요.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는 계좌니까 받으면서 그 돈으로 채권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IRP 같은 연금계좌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내 노후를 위해서 돈을 넣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돈 넣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돈으로 여기 안에서 우리가 주로 할 수 있는 게 자, 펀드, ETF, 예금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금리가 높아가지고 예금도 할만하다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채권을 할 수 있으면 저 같으면 예금 안 하겠죠. 요 부분을 다 채권으로 해야겠죠. 네. 개별 채권 많이 활용하시고요. 어차피 DC나 뭐 IRP 이런 거 뭐 만기 신경 쓸 필요 없으니까 채권 길게 쭉쭉쭉 지금 높은 금리의 채권들 꼭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언제 없어질지 모릅니다. 이렇게 높은 금리의 채권들이. 채권을 투자할 때 꼭 알아두어야 될 사항 심화편. 세 번째는요. 파생결합사채 ELB라고 부르는 거는요. 발행사의 지급 여력에 따라 원리금이 상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뭔 말이에요?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 번 더 ELB가 뭐지?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자, ELB는요. 간단하게는 자, ELS가 뭐죠? Equity Linked Securities의 약자입니다. 주식이랑 연동되어 있는 증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들으면 어렵지만 그냥 이거 자체만으로 특별한 구조를 매번 다른 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투자권을 우리가 사는 개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죠. 자, 요거를 원금 보장이 되는 것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구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는 원금 보장이 되는 거랑 안 되는 거랑 이게 성격이 너무 많이 차이 나니까 ELB라고 부릅니다. Equity Linked Bond라고 부르는 거죠. 왜냐? 채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원금 보장이 되니까요. 그래서 요런 거는 보통 이게 수익이 높아질 수도 있고 아예 0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은행에 가가지고 예금하면 3.5%다 이러면 ELB는요 5%가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고 6%가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고 즉 마이너스가 나지는 않지만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확률 같은 게 녹아져 있는 게 바로 ELB인 거죠. ELS는 아예 개념이 다르죠. ELS는 위로 뭐 2배가 날 수 있고 아예 그냥 반토막이 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위로 마이너스가 완전 찍혀 있는 것 반면에 원금 보장이 되는 것들은 ELB라고 부릅니다. 근데 ELB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무턱대고 원금 보장되니까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냥 막 매수를 하시나 봐요. 이런 유의사항이 나온 거 보면요. 그래서 뭘 알아야 되느냐? 자, 특정 지수나 주가 이런 거랑 연동이 돼 있어가지고요. 수익률이 결정이 되는 것이 파생결합사채 ELB라고 부릅니다. Equity Linked Bond입니다. 원리금 지급형 상품이지만 그러니까 이거 원금 보장해준다는 거지만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고요. 첫 번째로. 그리고 법적으로 예치를 뭐 해야 될 의무 같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원금 보장되는 건 맞는데 그 보장의 주체가 누구냐면 증권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돈을 맡겨놓은 ELB를 맡겨놓은 그 증권사가 파산을 하게 되면 못 받습니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웬만하면 이건 뭐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죠. 웬만하면 증권사 이용할 때 우리 큰 거 이용하자고요. 큰 거. 10대 증권사 정도만 해도요. 자기 자본이 뭐 4조 원이 훌쩍 넘어가는 것들 뭐 수두룩합니다. 그렇게 높은 것들만 이용하면 되니까 그런 부도 리스크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지겠죠. ELB를 샘플을 몇 개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기 보면요. 자, 메리츠 증권 DLB 여기서 이것도 나오네. 자, ELS를 원금 보장으로 만들면 ELB라고 부르잖아요. 자, DLS를 원금 보장으로 만들면 DLB라고 합니다. 자, ELS는 주가랑 연동되어 있는 거, 지수랑 연동되어 있는 거 이런 걸 말하고요. DLS 요거는 요거는 상품이나 환율 같은 거 이런 거, 주식이 아닌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거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어디였더라? 삼성증권의 퇴직연금 DC에서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여기 보면 DLB 금리들이요. 3년짜리는 4.4, 2년짜리는 4.3 이렇게 높잖아요. 여기도 2년짜리는 4.3, 1년짜리는 4.5 이렇게 높잖아요. 근데 높은데 이게 눌러보면
DLB는 구성하기 나름인데요. 0에서 4.5까지 나오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거 상관없이 퇴직연금에 있는 지금 보기에 있는 이런 거는 그냥 요만큼이 그냥 확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 넣어두면 요만큼이 확정입니다. 거의 뭐 RP랑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뭐 담보가 있지는 않고 그 순수한 이제 신용 가지고 하게 된다는 겁니다. 퇴직연금 계좌에서 목돈을 넣고 요런 DLB를 매수해 넣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없어지게 되면 못 받는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채권, 이거는 꼭 알고 투자하셔라. 심화편. 네 번째는요. 파생결합 사채 ELB라는 것을 투자를 할 때 기초자산이라는 친구가 상승을 해도 수익률이 0일 수 있으니 수익 실현 조건을 사전에 꼭 확인하세요. 이것도 딱 들으면 느낌이 옵니다. 내가 어떤 거에 가치가 오르는 곳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걔는 올랐는데 내 수익률은 0일 수 있다라는 이런 특이한 상황이 ELS, DLS, ELB, DLB에서만 가능한 것들입니다. 이게 구조화된 상품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구조를 짜기 나름인 거거든요. 특정 조건에서 더 낮은 금리를 받도록 약속되어 있는 것들이 바로 ELS, ELB 이런 것들입니다. FC는 유명 해외 전기차 회사 주가, 야 이거 누가 들어도 알겠다. 유명 회사 전기차 주가 어딥니까 이거? 테슬라죠. 여기 주가에 비례해가지고 최대 40%의 수익률을 제공한다는 ELB에 가입을 했습니다. 자, ELS가 아니라 ELB에 가입을 했으니까 여기는 우선 원금 보장이 되는 거죠. 0%, 수익률이 0%에서 40%까지 받을 수 있는 0에서 40 사이에서 결정이 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상품에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해당 주가, 테슬라의 주가가 60%를 상승했는데 내가 받은 수익률은 0이다. 그래서 모르고 투자를 하셨거나 당연히 이해를 못하셨다면 엄청 억울하시겠죠. 뭐야 그냥 테슬라 주식을 사는 게 낫지 라고 생각하시게 될 텐데 사실 이거는 주가가 올랐으니까 그런 거고요. 안 올랐어도 0m로 안 떨어지게 원금이 보장이 되는 그걸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ELB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잘 골라서 매수를 해야만 하는 거죠. 저런 게 있나 싶어가지고 찾아보니까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한투 증권사에서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테슬라의 주가가 움직이는 정도에 따라서 0에서 45%까지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들이 어렵죠. 뭐 상승 너가웃 100에서 140, 너가웃 뭐 리베이트. 자, 이런 말들은 제가 여기 찍어 나온 예전에 ELS 영상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 상품을 딱 출발할 때 그때가 100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주가가 만약에 45%까지 오른다면 그거는 내가 다 똑같이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면 원래 손실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원금 보장을 해준다는 거죠. 대신 뭘 놓치게 되겠어요.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45% 이상, 뭐 170 이렇게 우리가 가입할 때보다 70%나 올랐을 때 이럴 때는 수익 0입니다. 오직 이 구간에서 이 주가가 미래에 1년 뒤겠죠. 1년 뒤에 이 구간에서 결정이 되어야만 수익을 얻게 되고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너무 과하게 이 범위를 벗어나면 그냥 수익이 0인 거죠. 그러니까 참 어렵죠. 이 기업의 1년 뒤 주가 알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베팅성 투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투자를 할 때 지금 너무 폭락해버리면 어떡하지? 그래도 원금은 그대로 지키고 싶어 한다면 요거를 가입하면 지키긴 하겠지만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올려버리게 되면 그냥 그 구경만 하고 억울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채권 투자를 할 때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심화편 5번째는요. 만기 매칭형 펀드를 통해서 채권에 투자를 할 경우에는요. 환매 수수료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라. 이런 얘기입니다. 만기 매칭형 펀드. 제가 영상에서 안 다뤘는데요. 요거는요. 말 그대로 ETF가 많이 나왔죠. ETF. 펀드인지 모르겠네. 펀드 어차피 ETF니까요. 자, 요런 곳에 만기가 정해져 있는 채권을 쏙 담아가지고 그때까지만 이 ETF와 펀드를 운용하겠다. 그 만기 맞으면 그냥 함께 없어지겠다. 뭐 이렇게 짠 거를 만기 매칭형 ETF라고 합니다. 예상 수익률 3% 정도 되는 2년짜리 만기 매칭형 펀드에다가 2천만 원을 넣었는데 갑자기 돈이 필요해가지고 해지를 했더니 환매 수수료를 5%를 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3% 수익률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중간에 깼다고 5%나 뱉어내다니. 자, 이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른 주식형과 다르게 이 채권형 펀드는요. 이 자체적으로 좀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환매 대금 3에서 5% 정도로 매우 높은 수수료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요거는 주식처럼 정말 자잘한 유동성이 풍부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채권은요. 만기로 다가갈수록 채권의 가격 자체가 점점 높아지죠.
채권은 주식만큼 이렇게 뭐 황금성이 높거나 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미래 현금 흐름이 약속되어 있는 것들을 거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시중 금리가 바뀌게 되면 이게 뭐 알잘없이 가격이 변하게 되는데요. 일단 채권이라는 것은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정해진 원금과 이자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중간에 내다 팔게 되면 중간에 손실을 보고 팔아야 되는 일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만기까지 최대한 가지고 가자라는 것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게 만기 매칭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수하는 채권 ETF들은 만기 보유 전략을 쓸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국고채 3년이다. 제일 무난한 국고채 3년이다. 국고채 3년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있으면 중간에 아무리 금리가 올라가지고 얘가 평가 마이너스 났다고 하더라도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원금 되면 그냥 손실 난 게 없어지게 되는데 자 ETF에서는 그런 걸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누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 만기 매칭형입니다. 중간에 가치가 올랐으면 뭐 팔 수는 있겠지만 중간에 마이너스가 발생을 했을 때는 만기까지 가지고 가면 약속된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펀드에 내 돈을 중간에 빼게 된다면 이 채권의 운용 전략에 아주 큰 이제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펀드 자체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손실이 발생해서 3에서 5%를 떼는 게 아니라 이게 중간에 채권의 가격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만기 될 때까지. 그래서 중간에 깨지 못하도록 애초에 높은 수수료가 책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3에서 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만기 매칭형 ETF 우리가 3% 얻기 위해서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만기까지 가지고 가시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쳐보겠습니다. 채권 투자 많이 하시니까요. 특히 개별 채권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이번에 들어있어가지고 보도자료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들 개별 채권들 그리고 국채, 해외 채권 그리고 만기 매칭형 이런 것들 ELB까지 투자하시는 것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소 어려운 내용이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채널에서 얼추 한 번씩은 다뤘던 내용들이니까 복습하시면서 나의 지식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채권 투자가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